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여전히 결석해 있는 우리 핵인싸님을 제외하고 저희 셋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디자인 띵킹 과정의 5단계를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에이트까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프로토타입부터 다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로토타입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도 교육공학 공부 시작하고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막 프로토타입을 만들려고 하는데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약간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스타크래프트에 프로토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나한테 뭘 만들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우리 프로토타입이었거든요. 지금 목소리 되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근데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교육공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이 디자인 띵킹에서 디자인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또 업계도 있을 텐데 또 의외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용어는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시제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의 4번째 단계가 프로토타입인데요. 이게 사실 아이디에이션에서 뭔가 뭐 손으로 그려보라는 뭐 이런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디자인 띵킹에서 4번째 단계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시제품,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완성품 수준으로 뭐 예쁘게 만들라는 게 전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의 핵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뭐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 원래 프로토타입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 띵킹에서의 프로토타입은 그 전에 뭐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역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그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더 가볍게 하기를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웰메이드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게 조악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악하게 만들고 허점투성이인 상태로 처음에 만들기를 오히려 권장한다. 재료도 되게 좋은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치원에서 볼 법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드막대, 종이, 골판지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작이 굉장히 쉬운 것들, 자르고 붙이기가 쉬운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 보기를 권장하더라고요. 왜 그 조악한 것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냐? 뭐 설계 이전에 뭔가 계획을 많이 잘 했으면 그걸 그대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프로토타입을 만드냐라는 걸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이 디자인 사고의 특징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벽한 걸 만들기 전에 정말 간단하지만 그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정말 그 초기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봐야 그것을 평가도 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자꾸자꾸 만들어 보고 평가하고 또 고쳐서 또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 보고 하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정말로 3D 산출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무형의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도 뭐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스토리를 뭔가 만들어 보는 거
혹은 뭐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역할극처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추상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봐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 프로토타입의 형태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스토리보드라는 것도 저처럼 프로토타입을 듣듯이 안 익숙하신 분이 계실까 봐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핸드폰 어플을 개발을 하는데 뭐 실제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파워포인트에다가 그 화면에 무슨 버튼이 들어갈 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 정도의 기능만 구현을 해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정도로 조악한 것들도 이 프로토타입이다, 그 스토리보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토타입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프로토타입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아까 전에 성희님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스토리보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서비스 그 자체일 경우에는 롤플레잉을 해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연기하는 거 성인들이 너무 부끄러워하고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 띵킹에선 반드시 그 롤플레잉 하는 거를 꼭 해보기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그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팀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한 거예요. 실제로 노인처럼 구부정하게 해서 그 노인을 서로 흉내내 가면서 이제 역할극 같은 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점이 내가 노인을 연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했던 그 서비스의 높이가 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제작했었던 것들을 이 롤플레잉을 해보면서 다 높이를 낮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연기를 해보거나 역할극을 해보면서 미처 자기가 대비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어떤 미약한 점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사실 그런 거를 정말 강조하는 단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진짜 만약에 머리로만 생각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더 보완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넘어가 볼까요? 테스트 단계로. 네. 프로토타입이 사실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테스트입니다. 프로토타입이 잘 구동하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수정 사항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테스트 단계는 이 프로토타입 개발했고 테스트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단계적으로 지금 디자인 사고의 절차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순환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돌아가서 프로토타입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정의 자체를 잘못했구나. 어떤 정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것이 있구나. 그럼 정의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공감 단계까지 다시 가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사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을 더 끌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순환적인 단계로 보는데 그 특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재반복하게 만드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인 사고 모형을 아까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형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 앞으로 되돌아가는 화살표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까지 되돌아가는가에 대한 그 화살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하튼 간에 모든 모형들은 다 앞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무조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디자인 사고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 사고의 어떤 특징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는 사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진짜 정답 하나가 있어서 그게 뭔지 찾으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돌아가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프로토타입도 그렇게 조악하게 만들기를 권유한 것 자체가 빨리빨리 테스트해보고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중요한 건데,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야, 엉망진창인 아이디어도 다 괜찮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괜찮아. 무조건 그냥 아이디어를 내봐. 이렇게 막 권장하잖아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만들 때도 허점 투성이어도 괜찮아. 부실해도 괜찮아. 조약해도 괜찮아.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단계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용납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엄격한 부분이 이 테스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다 소개가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충분히 소개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미래교육 인사이트에서 디자인 띵킹을 지금까지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을 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것과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의 접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디자인 띵킹이 비즈니스에서 요즘 되게 많이 쓰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을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과의 접점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스탠포드의 디스쿨처럼 디자인 띵킹을 교육하는 측면에서의 관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교육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어떤 방법론으로서 디자인 띵킹을 또 차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 개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교육이 교육 서비스라고 불릴 만큼 그 서비스, 교육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이 되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지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범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 디자인 띵킹을 최근에 많이 소개를 하기는 해요. 학생들이 이런 프로세스 그리고 마인드셋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사실 이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도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유정님 모셔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 소개할 때 그 금융교육 빅게임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금융교육 빅게임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과정도 어찌 보면 굉장히 디자인 띵킹적인 어떤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디자인 띵킹이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느냐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교육이랑 사실 엮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제가 교육에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방식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입장으로 프로그램 변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 처리 과정과 전략을 개선시키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이제 사실 첫 번째랑 유사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이제 실제로 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개선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나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스탠포드의 디스쿨에서도 매 학기마다 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발견해서 그거를 개선한 디자인 띵킹으로 개선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나 어떤 교육 환경 안에서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실제적인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습 목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뭐 파슨스에서 뭐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는 교수를 채용하고 한 것들이 뭐 이런 측면이잖아요. 앞으로 이게 대학생이나 어떤 그런 성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12에서도 이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디자인 띵킹에서 촉진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이 요구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공감하는 능력, 감성적인 능력,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좀 유연성이라든지, 혹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야 되는 역량인데, 그거가 사실 디자인 띵킹으로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K-12건 뭐 고등교육이건 혹은 진짜 HRD 분야에서의 성인들 직무 교육으로서도 디자인 띵킹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논문 검색을 되게 많이 해보는 편인데 디자인 사고라고 논문 검색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 사고의 절차를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의 측면에서 교수 학습 분야의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막 무슨 농업 분야에서 디자인 사고를 적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얼마나 좋은 해결안이 나오냐,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다루면서 다양한 이제 미래 학교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그 미래 학교들이 대부분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요즘 이 디자인 띵킹이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 실제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혹은 내가 어떤 거를 직접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스스로 기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거죠.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그게 있어요. 그 디자인 사고 사례 발표회 같은 데를 가면 그 교수님들이 그거를 되게 강조해요. 우리 학교에 인문계열 학생들과 이공계열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를 쿵짝쿵짝 하더니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고. 그게 디자인 사고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다양한,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이제 성혜님께서도 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융합교육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 사고의 그런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실제로 국민대 학생들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그런 프로젝트를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팀이 와서 이제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팀원들이 다 과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니네들이 어떻게 모였니? 했더니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뭐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우수 사례들은 실제로 그것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도 학교에서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요즘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07학번이라서 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학부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에도 디자인 사고 수업이 있었어요. 그게 이름은 디자인 사고 수업이 아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아, 이게 디자인 사고로 설계되어 있던 수업이구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사고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이거를 학생분들도 듣고 계시다면 꼭 자기 학교에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해서도 에피소드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메이커 교육의 방법론도 살펴보면 디자인 띵킹을 갖다가 접목한 경우가 굉장히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 교육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비즈니스에서 좀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객에 공감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말로 시장에서 혹은 고객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연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가 정신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도 디자인 띵킹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즘 창업 교육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또 성인님하고 저희가 또 메이커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아니죠.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형을 개발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과 메이커 교육을 융합하는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 언제였나요? 제가 K-12 학교를 소개해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체인지 메이커 그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쇼카 재단이라고 하는 걸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K-12부터 이제 대학생들까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자가 되는 거거든요.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어떤 좋은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의 어떤 내용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디자인 띵킹의 어떤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저희가 지난 에피에서 아이디어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 아이디어가 해결하고 싶은 큰 질문들 막 이런 소개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체인지 메이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체인지 메이커가 혁신적인 시스템, 도구,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디자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사고에서 그려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시각화해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시각적 사고 전문가 댄 로암이에요. 그래서 이 댄 로암이라는 사람의 책을 참고해보기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댄 로암이라는 사람은 이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 훨씬 더 높은 이해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혹은 우리의 생각을, 텍스트를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책을 몇 권 냈어요. 근데 그 낸 책들마다 굉장히 히트를 쳐서 이 시각 사고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디자인 사고를 공부하면서 이 분을 알게 돼가지고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좀 그리기를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이분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너무 제가 책을 팔았나요? 지금 제가 사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시면 되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너가 뭐 how를 고민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what을 고민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줘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책을 사서 보기 조금 어렵다면 검색해 보셔도 이렇게 단편적인 페이지들이 조금 구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 책을 뭐 굳이 사서 안 보시더라도 디스쿨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영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디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디스쿨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좀 좋은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 DB라고 있어요. designdb.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 자료실 같은데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아이디어의 디자인
휴먼 센터드 디자인 툴킷을 번역한 거가 이제 PDF로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몰랐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좀 관심 있다라고 하면, 약간 저는 입문하기에 좋은 거는 팀 브라운의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팀 브라운의 디자인의 그 번역본이 있거든요. 디자인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책도 추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디자인 DB 말씀을 하셔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요즘에 레드닷 어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년 그 어워드에서 수상한 디자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디자인 어워드인데 디자인의 분야를 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어떤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뭐 산업, 뭐 환경, 뭐 정말 구체적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다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 레드닷 어워드에서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디자인의 결과물을 한번 받아서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나온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상을 받은 거래요. 레드닷 어워드.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사실 사고가 나면 앰뷸런스들이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드레일이라고 하나? 그 가드레일을 타고 그 모노레일처럼 달리는 앰뷸런스가 있다면 전혀 막히지 않고 그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시각화를 해서 이제 낸 거죠. 사실 뭐 실제로 뭐 아까 조악한 상태 이렇게 막 프로토타입을 한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굉장히 좀 정말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기초해서 설계된 그런 많은 디자인 사례들을 거기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의 후문인데요. 사실 그 레드닷 어워드는 웰 디자인 된 것들은 대부분 수상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잘 된 것들은 대부분 수상을 못하고, 어떤 애들이 수상을 하느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디자인들, 이런 디자인들이 주로 수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인지 메이커의 마인드네요, 그쪽은 아예. 그쵸. 네, 거기서도 사실 그 레드닷 어워드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수상을 하나요? 어떤 것이 상을 받나요? 막 이런 게 써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체인지 메이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 그리고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저도 이제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해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디자인 띵킹에 필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호함을 견디는 거. 사실 디자인 띵킹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호함에 대한 인내잖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 실험하면서 이게 더 좋나 저게 더 좋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호함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그 부분에 있어서 괴로움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오늘 마침 녹음하기 전에 저희 연구실 연구 모임을 하고 왔는데, 저희 교수님이 어떤 학생한테 너 요즘 뭐가 제일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를 해도 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더 할 수도 없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과정을 앞으로 수도 없이 겪어나갈 것이잖아요. 견뎌내야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는,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이제 팀별로 컨설팅을 저랑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이걸 하면서 배워야 될 건 모호함에 대한 인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애들이 공감 단계 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든 대답을 해줄 텐데 뭘 인터뷰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정해서 인터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가 정의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안 정의돼 있으면 그럼 뭐를 물어봐요? 뭐 이렇게 되게 이게 모호하고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자인 띵킹의 어떤 순환적인 거, 이터러티브한 부분이 또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니면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이 발산적인 단계는 진짜로 그 모호한 걸 계속 참고 그냥 일단 다 막 저질러 보고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 풀어놓는 과정에서 자꾸 앞에 뭔가를 이렇게 보기 원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풀어놓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걸 풀어놓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그 표현이 저렴할 수도 있는데 삽질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삽질을 안 하고 답을 알고 싶으면 그거는 요행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삽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버리게 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더라도 하는 그런 해보는. 마인드셋. 우리가 이 팟캐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쪽에 미래 역량을 했었잖아요. 그 역량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자신감이었죠. 근데 자신감을 얘기했던 이유는 일단 해보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면 되지라는 그 마음이 필요해서 자신감. 지금까지 우리가 뭐 공감 단계에서 어려워해요, 뭐 무슨 단계에서 어려워해요, 뭐 막막해서 어려워해요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한번 저질러 보고 실패해도 괜찮은 자신감. 그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쪽에서인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스타트업 회사에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바이플러그라고 하는 회사인데 뭘 만들었냐면 이 회사에서는 모바일 앱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의 취지가 사실은 이 프로토타이핑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창업의 아이디어나 내가 이런 모바일 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를 정말로 전문적으로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만들고 났더니 이거 아니네? 우리가 공감을 잘못했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말로 내가 모바일 앱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굉장히 쉽고 저렴하게 내 아이디어를 시각화해보고 실제로 모바일 앱으로 구현해볼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한다면 빠르게 실패해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덧붙여 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 우리 다 했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일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구독과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꾸 바라는 게 많아지네요.